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국제 정세마저도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상 아직 현실화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경제 환경은 부정적인 면을 더 노출하고 있죠. 국내 경제에서는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올라서 있다 보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급증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 부실 문제를 일으켜 전체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우려와는 달리 정부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이 이런 위기의 현실화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 현재 금융권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현재 금융권의 수익도 높고 건전성도 좋다는 이야기가 많죠. 오늘은 그런 종류의 내용을 들으실 때 함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문제들을 보면 해결은 안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쌓여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여전히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여파는 장기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은 꺾일 기미가 없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정세까지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금융 쪽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정부의 무분별한 돈풀기 정책으로 자산 가격만 급등하게 했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부채를 증가하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국 중앙은행들마저도 일제히 금리 인상을 준비하면서 돈줄을 조이는 정책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긴축의 경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잘 못 느끼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쵸.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가계부를 쓰는 엄마들이 집안 사정에 대해서 더 걱정이 많듯이 현재 경제 최전방에 있는 은행 같은 금융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도 더 많고 더 잘 알다 보니까 우리 일반 개인들보다도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비해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은행들이 이렇게 철저히 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해결 안 된 숨겨진 문제가 여전히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내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현재 금융권이 안고 있는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철저히 준비를 하긴 하는데 금융권 또한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거네요. 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적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출이 많이 늘면서 매분기 수천억에서 1조 원 이상씩 순이익을 낼 정도로 수익성도 좋고 다른 재무 상태라든지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도 현재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찾아봐도 이번에 은행 실적 진짜 좋고 건전해졌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표면적으로 보이는 수치로만 봐서 평가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은 것도 맞고 자산 건전성이 안정적인 것도 맞는데 이런 수치들이 왜 좋아졌는지 그 이유를 보면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는데요. 은행의 자산 건전성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대출 연체율이 제일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체율이 감소된 그 이유를 보면 재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 연체율이 낮아지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2020년 4월부터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게 대출 연체율을 낮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난 2년 동안에 대출이 늘어서 은행 수익성이 좋아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출이 늘면서 연체율이 감소한 이유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출이 늘어서 연체율이 감소했다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건데요. 만약에 은행에서 예전하고 같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체율은 떨어지게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연체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출 규모가 늘면 수치적으로 연체율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서 그렇게 연체율이 감소되는 효과 같은 게 보이는 거네요. 네, 분모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그동안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품도 많이 팔고 역대급의 호실적을 기록할 만큼 수익성이 좋은 것도 맞고 연체율이 떨어져서 은행 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맞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전부 다 대출이 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렇게 늘어난 대출이 건전한 건지에 대한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위험 요인이고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은행 건전성이 좋아졌다는 말 맞는 말이긴 한데 또 간과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 주가도 오르고 이자 수익도 늘어서 은행한테는 호재로 작용해서 좋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각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표면적인 상황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금리 인상 속도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은행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일단 금리가 오르면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그런 은행 쪽의 금융자산 쪽으로 많은 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은 하락할 여지가 생기고 이게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니까 부채 상환 능력은 또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익이 느는 거는 맞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담보가치도 떨어지고 상환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무분별한 대출이 많은 상황일수록 부실 채권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이 마냥 은행한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은행이 건전성이 좋다는 건데 금리 인상으로 건전성이 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은행은 자산으로 국채 등의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금리가 오르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서 은행이 보유한 자산인 채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 그게 은행의 자산 감소로 이어져서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은행한테 금리 인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수익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금리 인상이 되는 만큼 대출도 같이 늘면 수익이 느는 게 맞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계대출 규모도 그렇고 지금 상황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마냥 은행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간단한 건데 놓치고 있던 부분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험 요인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부채 문제가 터지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다중채무 자영업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권이라고 해서 시중은행과 같은 그런 1금융권만 있는 건 아니죠. 금융권도 취약한 고리가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부실 문제가 터진다면 1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같은 비은행권 금융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가시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깜빡했네요. 부실채권 문제도 거기가 심하면 더 심하겠죠. 은행 대출 부족한 사람이 거기서 빌렸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례로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최근 원래 주력했던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서 부동산 PF 대출을 대폭적으로 늘려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2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호황기다 보니까 이런 고위험 투자를 대폭 늘려오고 있었던 거죠. 사실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가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주 불확실한 분양 여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의 기존 매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는 부실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은행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익이 높다니, 건전성이 좋다니, 미국의 통화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이지만 현재 지금 기준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가계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이 상황에 그렇게 마음 편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